여러분, 어느 날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내 자식의 입에서 도저히 듣기 힘든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아, 좀 그만하세요. 엄마가 뭘 알아요.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이 한마디가 칼보다 깊게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서운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 뒤에 담긴 태도. 나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무언의 선언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아이를 키우며 우리는 수없이 다짐합니다. 화를 내지 말자. 이해하려고 하자. 그래, 요즘 애들 다 그렇지. 하지만 어느 날은 그 다짐조차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숨도 아니고, 침묵도 아니고, 그저 멀어지는 거리만 남는 순간. 그 거리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함께 쌓아 올린 정서의 기둥 전체가 흔들립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돈도 다 줬고, 밥도 다 해줬고, 공부도 다 뒷바라지했는데 왜 이 아이는 나를 함부로 대할까? 이 질문은 단지 아이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허탈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는 이 질문 앞에서 말을 삼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실이 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냉정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아이의 말이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속에서 부모가 이미 관계의 대상이 아닌 감정의 배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순간 아이의 언어는 바뀝니다. 존중이 사라지고 거리낌 없는 분노와 피로만 남습니다. 많은 부모가 이때 말로 다잡으려 합니다. 말을 똑바로 해라.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니? 하지만 이 말은 단 한 번도 아이의 태도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관계의 온도가 식은 뒤에 규칙을 꺼내기 때문입니다. 불이 꺼진 방에서 난로를 찾는 것처럼 늦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아이의 언어와 태도를 바꾸고 싶다면 절대 고함이나 잔소리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정면으로 부딪힐수록 아이와 부모 사이에는 더 강한 벽이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필요한 단 두 가지 태도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화나서 소리를 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눈물로 참는 것도 아닙니다. 분노도 아닌 체념도 아닌 지혜의 태도입니다. 아이에게 예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 나는 이 관계에서 이만큼 존중받을 사람이라는 기준을 조용히 세우는 일입니다. 예의 없는 자식에게 억지로 고개 숙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존중의 기준을 세우는 부모는 아이의 태도를 강요하지 않고 아이의 태도를 깨닫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점은 가르침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룰 두 가지 방법은 어떤 심리학자의 이론이 아니라 수십 년간 부모 상담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방식입니다. 눈물로도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되었던 마지막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지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 사례 속에서 예의 없는 언어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 부모가 어떻게 태도를 바꿨는지만으로 관계를 완전히 되돌렸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눈물로 시작했지만 존엄으로 끝난 이야기들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녀 둘을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이는 직장인이 되었고 둘째는 대학원에 다니며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요. 엄마 인생이나 잘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칼보다 깊게 꽂혔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저녁 밥상을 치우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하지만 며칠 후 그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때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자신뿐이며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를 줬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예의 없는 말의 가장 잔인한 점입니다. 아이의 말보다 태도가 부모를 더 무너뜨립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어느 날 딸아이에게 작은 부탁 하나를 했습니다. 퇴근길에 약국 좀 들러줄래? 그러자 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진짜 귀찮게 하지 마요. 나도 바쁘거든요. 그 아버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고 그날 밤 술 한잔 앞에 두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 아이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평생 애써왔는데 어쩌다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됐을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아이들은 부모에게만 예의가 사라질까? 밖에서는 누구보다 공손하고 친구에게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왜 유독 부모 앞에서만 말에 칼날을 세울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모는 잃어버릴 두려움이 없는 존재라고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말을 해도 결국 내 편일 것이고 언제든 돌아가도 기다리고 있을 존재라고 안심하기 때문입니다. 이 안심이 곧 예의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부모는 평생 아이를 지켰지만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가장 안전한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안전한 대상이 된다는 것은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아도 떠나지 않을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러니가 예의 없는 언어를 탄생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부모가 약해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항상 받아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외면한 채 요즘 애들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순간 해결은 불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관계의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언어가 무너질 때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세게 들리는 것은 그 말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반복된 누적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짜증, 다음에는 무시, 그리고 마지막에 폭언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한 번도 부모는 분명한 경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다. 애들이 다 그렇지. 그 모든 이해는 결국 아이에게는 경계가 사라졌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부모는 뒤늦게 혼을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태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되돌리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존중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들어갈수록 부모는 더 조용해지고 자녀는 더 단호해집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서로를 오해합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녀는 말합니다. 왜 나를 자꾸 붙잡으려고 할까? 하지만 문제는 잘못이나 붙잡음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가 사라진 것입니다. 예의 없는 말을 들었을 때 부모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즉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말 좀 똑바로 해라. 너 지금 엄마한테 크게 할 소리냐? 이런 말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이 말이 경고가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들립니다. 감정 싸움이 시작되면 아이들은 후회보다 정당화를 선택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리고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말보다 기준을 세우는 태도입니다. 이 기준은 소리 없이 선언됩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함부로 다뤄질 사람이 아니다. 이 메시지는 큰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전달됩니다. 그 행동이 바로 존중의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반응하지 않는 태도, 그러나 모르는 척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많은 부모가 여기서 혼란을 겪습니다. 반응하지 말라면 무시하라는 건가요? 그러면 아이가 더 막 나가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태도의 핵심은 무시가 아니라 경계의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예의 없이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역효과입니다. 너 왜 그렇게 말하니? 엄마 상처받는다. 왜냐하면 이 말은 감정의 파장을 키울 뿐 관계의 경계를 세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이는 그래서 어쩌라고요라는 태도로 더 깊은 무례로 나아갑니다. 이때 부모가 보여줄 태도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잠깐, 이 대화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자리를 조용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폭발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단지 대화를 멈추는 행동. 이 행동은 아이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한 말은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냥 가만히 좀 있어요라고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너 지금 말버릇이 크게 뭐니라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어머니는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밥상을 떠났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는 방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말도 안 하고 가요? 화를 내시든가요? 어머니는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진 않는다. 그 한마디가 딸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지만 분명히 경계를 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부모의 첫 번째 태도는 존중을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나를 존중해달라고 말하는 순간 부모는 이미 설득의 자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존중은 설득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보여지는 것이지 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작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혼나는 것보다 대화가 중단되는 것을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혼은 감정이지만 대화의 중단은 관계의 중단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아이에게 이건 그냥 싸움이 아니구나. 내가 선을 넘었구나. 이 인식을 심어줍니다. 부모가 이 태도를 지켜낼 때 비로소 두 번째 방법, 즉 대화를 재구성하는 태도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이에게 한 가지를 먼저 알려야 합니다. 나는 다 들어줄 수는 있어도 모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태도가 아이의 마음에 느리지만 깊게 심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의 없는 자식에게 소리치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감정을 멈추고 관계를 설계하는 태도.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어떤 말도 아이의 언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은 흔히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부모는 특히 그렇습니다. 어릴 때 넘어지면 아무 말 없이 안아주고, 실수를 해도 품어주고, 세상이 등을 돌려도 마지막까지 등을 두드려주는 존재. 그러나 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랑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소멸이다. 독일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말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며 태도에는 책임과 한계가 함께한다. 이 말은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문장입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은 아이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무책임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부모는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아이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부모니까. 이 말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위험합니다. 끝까지 받아준다는 마음은 아이로 하여금 끝없이 무너뜨릴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공자도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되 경계를 보여라. 경계 없는 사랑은 업신여김을 부른다. 이 말은 부모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아이를 나무라지 않아야 존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한계가 보일 때 비로소 존중이 자랍니다. 심리학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권위 있는 부모가 가장 건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 부모의 특징은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맞서 싸우거나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은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말투는 들을 수 없다. 이것이 존중을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방법, 즉 대화의 판을 바꾸는 방식이 등장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아이의 말투나 내용에 대응하지 않고 대화의 조건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화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만 좀 간섭하세요. 이때 많은 부모는 즉각 반박합니다. 내가 뭘 간섭했니? 내 잘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하지만 이 순간부터 대화는 내용이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흐릅니다. 두 번째 태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은 나중에 다시 들을게.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이 한 문장은 싸움을 멈추고 판을 바꿉니다. 내용이 아니라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자유는 절제 없는 충동이 아니라 선택의 책임에서 나온다. 아이에게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를 묻는 순간 아이의 내면에서는 처음으로 책임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지적하지 않고 조건을 세울 때 아이의 뇌는 공격에서 사고로 이동합니다. 이 방식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나를 무너뜨리는 방식이라면 나는 들을 수 없다. 이 태도는 사랑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부모가 오해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더 멀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상담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경계가 없는 부모 곁의 아이는 더 많이 소리치고 경계가 분명한 부모 곁의 아이는 뒤늦게 되돌아옵니다. 돌아올 집의 모양이 아니라 돌아올 마음의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방법 중 두 번째를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언어를 직접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의 조건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부모로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들을 수 있는 방식을 선언하는 기술. 이 기술이야말로 예의 없는 아이를 인격 있는 사람으로 되돌리는 관계의 핵심입니다. 부모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말을 안 하자니 답답하고, 말을 하면 싸움이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말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기술을 묻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아이의 말투를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대화의 형태를 바꿔야 합니다. 말투를 고치려 들면 아이들은 방어합니다. 왜 말투 가지고 그래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러나 대화의 구조를 바꾸면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관계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제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핵심 문장과 태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대화의 문을 닫아라. 아이, 그만 좀 해요. 진짜 귀찮게. 부모 예전 반응. 너 지금 말버릇이 그게 뭐야? 감정 폭발. 새로운 반응. 지금 대화는 여기까지 할게. 나는 이런 말투와는 이야기하지 않아. 그리고 자리에서 조용히 이동. 이때 중요한 것은 화난 표정이나 위협이 아니라 차분함과 단호함입니다. 이 태도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지금 네가 하는 말은 대화가 아니라 공격이다. 둘째, 설득하지 말고 조건을 제시하라. 아이, 뭐 그렇게 예민해요? 그냥 한 말인데. 부모 새로운 방식? 내 말은 들을 수 있어. 하지만 그 말투라면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대화는 서로 지킬 것이 있을 때 하는 거야. 이 문장은 논쟁이 아니라 관계의 규칙을 세우는 선언입니다. 아이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의 최소한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아이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부모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말하고 있구나. 셋째, 자리를 떠났다면 다시 돌아오되 주제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여야 한다. 침묵 후 대화 재개. 부모, 아까 했던 말은 이야기하지 않을게. 대신 우리가 어떻게 말할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다. 서로 지킬 말투가 있어야 대화도 할 수 있어. 여기서 부모는 아이의 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의 판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현실에서 가장 효과적인 문장 3가지. 나는 너의 감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표현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우리는 싸울 수는 있어. 하지만 서로를 무너뜨리는 말은 하지 말자. 내가 듣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 나는 단지 이 말투를 듣지 않을 뿐이야. 이 문장들은 분노가 아니라 존엄을 전달합니다.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침. 부모는 설명하지 말고 선언해야 합니다. 설명은 감정을 소모하게 하고 선언은 태도를 세우게 합니다. 많은 부모가 엄마도 힘들다. 아빠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며 아이의 감정을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고단함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감정 싸움이네. 또 이해해달라는 소리네. 그러나 부모가 설득 대신 경계를 세우는 순간 아이의 뇌는 공격에서 사고로 전환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 이 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시간차를 두고 태도를 바꿉니다. 그들은 당장 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느 날 문을 두드리고 묻습니다. 저기 지금 얘기해도 될까요? 이 질문은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사과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돌아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가장 크게 무너지는 지점은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이가 예의 없이 말했을 때 부모는 화가 나기보다 허무함을 먼저 느낍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모든 걸 줬는데, 이 생각이 밀려올 때 부모의 마음은 싸움이 아니라 상실감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느끼는 상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가장 깊은 물애로 다가올 때 부모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 늘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회복할 것, 아이의 말투나 태도를 바꾸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 자신의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꺾인 상태에서는 그 어떤 원칙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자기 존중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 없으면 부모는 아이의 사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과가 오지 않을 때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부모가 스스로의 존엄을 회복하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태도에 의해 존재가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 이 선언이 무너지지 않아야 경계도 유지됩니다. 어떤 아버지는 이 단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제 저 아이의 말로부터 내 인생을 방어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내가 세운 기준으로 대화를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내면이 회복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마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인정할 것. 아이는 나의 은혜를 모를 수 있다. 부모는 자식이 언젠가는 자신의 수고를 알아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희생을 경험하지 않았기에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잊어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것이기에 사라지는 감각입니다. 따라서 왜 고마워하지 않니라는 질문은 끝없는 분노만 부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질문은 왜 고맙게 만들지 못했나가 아니라 이 아이가 나를 존중할 한계를 내가 보여준 적이 있는가입니다. 둘째, 분노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침묵.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부모는 원칙을 잃고 단지 화를 낸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 속 경계는 아이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침묵이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수술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회복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아닌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소모하지 않을 거다. 이 태도는 부모를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셋째, 아이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만든 집의 분위기를 책임질 것. 부모는 말합니다. 왜 아이가 변하지 않죠? 그러나 집 안의 공기란 말이 아니라 분위기로 형성됩니다. 존중이 존재하는 집에서는 무례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혼자 소리치는 집에서는 모두가 함께 벽을 만듭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갈등에서 부모가 지켜야 할 것은 말의 승리가 아니라 집의 품격입니다. 이 집에서는 서로를 다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 선언은 규칙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결국 부모의 싸움은 아이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존중받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잃지 않기 위해 서는 싸움입니다. 아이의 언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통해 아이의 양심을 깨우는 싸움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로 향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예의 없는 말을 들을 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운하다, 속상하다, 섭섭하다. 하지만 사실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이런 말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존중받고 싶었다. 이 고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니까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한 사람입니다. 부모도 상처를 입고 부모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녀를 위해 끝까지 희생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자녀 앞에서도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아이에게 꾸짖는 부모는 많지만 아이에게 품격을 보여주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꾸짖음은 두려움을 남기지만 품격은 오래된 양심을 깨웁니다. 무례한 말에 흔들리지 않는 부모를 본 아이는 언젠가 반드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 저건 나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준이었구나. 그 깨달음은 늦게 오지만 결국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집에서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말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말의 이면에는 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나도 지킨다. 이 선언은 자녀의 감정을 꺾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부모가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건네야 할 문장은 사과도 아니고 설교도 아닙니다. 딱 이 한 줄입니다. 우리는 싸울 수는 있지만 서로를 무너뜨리지는 않는다. 이 기준이 집안에 딱 서는 순간 아이의 언어는 바뀝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강요가 아닌 품격 앞에서 늦게나마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보다 깊은 존중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경계를 세우면 자식은 언젠가 스스로 돌아옵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존중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구조를 세우는 사람은 아이도 세상도 아닌 바로 부모 자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셨다면 그것은 상처 때문이 아니라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오늘 이야기와 겹치는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그 한 줄은 또 다른 부모에게 버티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말보다 깊은 지혜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